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마지막 수사반장 시간이 됐습니다. 전 항상 이 자리를 지키는 이 반장 이종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2025년이 마지막 수사반장이 또 왔어요. 2024년 물론 마지막 때도 있었긴 했는데 그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근데 진짜 통으로 1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못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연 올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이나 이 반장이 있어서 좋았어 라는 말을 들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PD는 뭐 삼성전자 얘기 그만하라는 식으로도 안명을 넣긴 하지만 올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저는 나름대로 역할을 크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무거워요. 내년에 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지? 이게 벌써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올해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한 게 내년에 더욱더 성과를 내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더욱더 해야겠죠. 요즘 메일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편하게 주시면 돼요. 지금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일로 또 열심히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내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마지막 방송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봐야겠죠. 올해 마지막 방송의 첫 번째 종목 뭘까 궁금하시죠? 짜자잔,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메일로 몇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번 풀어보죠.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15년도에 두산그룹의 신성장 동력 회사로 기대를 받으면서 탄생을 한 회사죠. 특히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협동 로봇에 있어서 2015년에 시작하면서 연간 한 10,00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협동 로봇 제조 공장을 완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여러분들 언제 들어왔는지 저기 보이시죠? 그 당시 2023년 10월, 8월, 9월 그때 아실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 이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 중에 세계에서 그래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보통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이 거의 다 작아요. 중소 아니면 영세 이런데요. 그 국제적으로 그래도 로봇계에서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 사이즈 돼요라고 이렇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였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언제 상장을 하냐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상장을 할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로봇 테마주들이 그때 다 같이 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 관련해서 상담했던 게 엊그저 같은데 벌써 만 2년이 지났어요. 와, 세월 진짜 빠릅니다. 이 회사 말 그대로 협동 로봇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협동 로봇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협동 로봇인지. 협동하니까 협동 로봇이죠. 따로 하면 뭐겠어요? 혼자 로봇이겠죠? 따로 하면은. 그래서 얘는 협동을 한다. 그럼 누구하고 협동을 하냐? 말 그대로 사람하고 협동을 한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 협동 로봇은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로봇 팔로 도와주는 로봇 팔 형태의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주로 현대차 이런 데서 보면 로봇이 막 혼자 조립하고 찌직찌직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라인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막 로봇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도 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사람 옆에서 하니까 협동 로봇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하고 좀 가까이 있다고 협동 로봇이 아니고요. 그거는 자기 혼자 완전히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산업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약간 범주가 틀리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업 로봇은 말 그대로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설치도 좀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그리고 비용도 좀 비쌉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동차 라인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대형 생산 라인에 적합하다 이렇게 산업 로봇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협동 로봇은 그러면 산업 로봇하고 약간 틀리겠죠. 어때요? 인간과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요. 인간이 다가오면 어때요? 인간이 다가오는데 그냥 로봇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 로봇이 얼마나 힘세요. 인간 잘못하면 깔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간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뭐예요? 인간이 다가오면 멈춰선다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돼 있다. 그래서 사람하고 직접적인 협업이 가능한 로봇이다. 이렇게 협동 로봇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협동 로봇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식회사 할 때도 CEO 붙죠. 이게 왜요? 그 협동, 코퍼레이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영어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래서 협동 로봇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코봇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사람하고 협동을 한다. 그래서 코봇으로 협동 로봇은 이렇게 부른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매출 비중을 보면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로봇 8이라 그랬죠.
그래, 맞아요. 이것을 좀 유식하게 로봇 아미다 이렇게 해서 로봇 아미 한 65% 정도 되고요. 이것에 관련된 부품하고 기타 이게 한 25% 돼요. 이거에 관련된 자동화 솔루션 이게 한 10% 되고요. 그러니까 로봇팔이 절대적인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가 2015년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상장은 2023년대 했지만 그래서 그 당시 얘네가 약 4개 정도의 이 협동 로봇 라인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몇 개를 갖고 있냐? 업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얘네가 14개의 협동 로봇 모델하고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협동 로봇에서 제일 많은 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이 솔루션들을.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협동 로봇이 필요할 때 제일 맞춤으로 거기에 맞춰서 14개니까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필요할 때 제일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고객한테 뭘 요구할 때 제일 먼저 줄 수 있다.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세계적으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우리나라의 로봇 회사 중에 거의 유일한 회사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뭐 유니버셜 로봇이나 테크만 로봇 이런 로봇들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따지면 한 4위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는데요. 근데 얘네가 무서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협동 로봇들 국제 회사 중에요. 성장 속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 속도라는 거. 성장 속도가 거의 매년 한 40%씩은 성장해요. 글로벌한 협동 로봇 중에 성장 속도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속도라는 부분이 잊지 마세요. 제일 마지막에 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9월에 미국의 자동화 솔루션 회사, 설비하고 로봇 솔루션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요. 원엑스야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로봇 솔루션 자동화 아주 유명한 업체인데요. 여기를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을 이제 땡기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로봇 회사들 잘 보시면 제가 왜 얘네가 그래도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강조했나 하면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은 솔직하게 이렇게 북미 시장이 이런 데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규모의 로봇 회사가 거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로봇 회사라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는 이렇게 해외 쪽으로 원엑스야 이런 데를 인수해서 그렇게 진출을 쭉쭉 때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가 다른 데하고 굉장히 차별화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얼마든지 주가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 원엑스야라는 회사가 뭐로 유명하냐면요. EOL. EOL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생산 공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이게 엔드가 제일 마지막 그 엔드예요. 라인의 제일 마지막이다 그래서 EOL 과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팔레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쌓잖아요. 그러니까 팔레트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고 그런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거나 그 제품 박스 포장 그렇게 이렇게 생산 공정의 제일 마지막 단계를 EOL 단계라 그러거든요. 이 원엑스야가 바로 북미 시장에서 이 EOL 이거의 턴키 솔루션의 그 강점을 가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원엑스야라는 회사가 굉장히 쓸모가 많은 회사인데 두산이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중량물 취급 아니면 반복 작업 그런 작업이에요. 이 EOL 작업이라는 게 제일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실으려봐. 얼마나 이거 중량 무거운 애들 탁 팔레트 위에 놓으려니까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요. 굉장히 자동화가 필요해요. 이걸 자동화 니즈라 그러죠. 자동화가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 자동화가 요구되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 어때요? 인력난 심각하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미국 이런데 뭐 호텔 가면은 옛날 같았으면 뭐 웬만큼 좋은 호텔 가면은 항상 그 다음날에 뭐 목욕실이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이런 데가 완전히 깔끔하게 되면서 그 수건도 착착착착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랬냐면 인력난이 워낙 심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난 때문에 자동화가 많이 요구가 돼요. 그런 데서 어때요? 굉장히 히트를 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이 원엑스야를 통해 가지고요. 미국 이런 거 그 로봇 이런 솔루션의 턴키 과정 이런 걸 수행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걸 인수한 이유가 왜 그랬냐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까지 거의 협동 로봇을 제조만 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단순 제조해가지고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다른 산업에서도 단순하게 제조하고 막 이러는 거는 어때요?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술이라는 거 넣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이해하시기 쉽게 OEM, ODM 이 차이가 뭐예요? OEM은 단순하게 조립하는 거지만 ODM은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조립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익률이 높다. 그래서 OEM보다 ODM이 훨씬 더 좋은 거다. 많이 배우셨죠? 우리 화장품에서도 배웠고. 그죠?
그런데 바로 이 ODM도 자기가 기술을 좀 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아요. 얘네도 협동 제조 로봇을 하면요, 두산 로보틱스의 이익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이게 회사가 더 매출이 더 커지면서 이익이 나더라도. 그런데 원 엑스야 같은 애들을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 이런 거 턴키 방식, 이런 것들을 이거 까는 거, 이런 것들을 얘네가 직접 이렇게 수행을 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공정 라인 설계 자체, 그러니까 공정 라인 같은 것도 설계해주고 자기네가 구축까지 다 해주는 거야. 그 생산 라인에 대해서. 그럼 어때요? 자동화 라인에 대해서 이런 로봇이?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이익률이 좋아지겠죠. 마진율이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원 엑스야에 대한, 제가 아까도 뭐라 했어? 올해 9월에 인수했다 그랬지. 그럼 원 엑스야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겠네요, 아직. 이 부분도 잘 들어 놓으셔야겠죠. 그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로봇만 단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어. 내가 보니까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야. 아, 이거 앞으로 혹시 매출 늘어도 이게 흑자 뽑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얘네들이 로보틱스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작업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자기네가 다 구축해서 그걸 공급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원엑스야도 그 일환으로 R&D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네가 두산그룹의 성장 동력의 하나라 그랬어요. 성장 동력으로 시작한 회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는 두산그룹이겠네요.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는 두산그룹이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는. 왜 그러냐면 두산이 보면은 소비재만 주로 했었어요.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산이 롯데하고 옛날에는 참 많이 그런 쪽에서 국민들한테 욕을 먹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 다른 데들은 막 해외에 나가서 생산적인 걸로 막 예를 들어서 돈 벌고 이러는데 니네는 국내에서 먹는 거, 백화점이라든지 롯데는 예를 들어서 뭐 두산은 뭐 음료니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돈만 해서 되겠냐. 그래서 두산이 약간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산이 보면 지금같이 이제 뭐 원자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산이 요즘 그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두산이 굉장히 호평을 받는데 그룹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럼 두산이 지금 성장에 관련된 산업을 계속 하려고 해요. 근데 물론 원자력 하게 하죠. 근데 원자력이 물론 성장이긴 하지만 원자력이 뭐 어마어마하게 신기술인가요? 원자력은 옛날부터 있던 기술이에요. 그걸 더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라는 건 물론 어때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신기술들이죠. 어떻게 보면. 두산그룹에서 그렇게 신기술의 성장 파트를 맡고 있는 애들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산에선 얘를 밀어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나가려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요즘 로봇 관련주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뭐라 그러나요? 제가 뭐 여러 번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로봇 싸움은 뭐라 그랬어요? 휴머노이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왜? 제가 R2D2 이런 얘기 했잖아. 스타워즈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뭐 조립하는 뭐 찍찍찍 그게 기계 로봇이라고 나오면 이게 무슨 로봇이야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아는 로봇은 로버트 태권브이요 마징가 제트고 사람 같은 그런 로봇. 결국 뭐냐?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 만화 영화를 했을 때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봇 팔 해가지고 이렇게 과정에 이런 로봇들 주로 안 하고 왜 사람 같은 로봇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인류가 생각하는 로봇은 사람 같은 로봇들을 원한 겁니다. 그 옛날부터. 결론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얘네도 이 두산 로보틱스나 두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얘네는 이 휴머노이드에서 완전히 국내에서 핵심 기업으로 지금 자리를 잡겠다고 이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요번에도 계속 밝히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 뭐 AI 이쪽 관련돼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거기 핵심 기업으로 지금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 아까도 말했잖아. 국제적으로 명함 내밀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다고? 여기밖에 없다고. 두산 로보틱스밖에. 그럼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 거기 핵심 기업으로 들어가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2029년까지 휴머노이드를 연간 1년에 1000대를 생산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뒤에 1000대. 연간 1000대면 여러분들 작은 거 아닙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선진국 중심으로 고령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지금 넘버원이죠, 속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나라도 문제되고 있는 게 뭡니까? 노동력 감소 문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지금 정년 연장 계속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 일본은 뭐 벌써 시작했고 지금 우리는 일본하고 이런 부분 똑같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일본 같은 데 가보시면요. 일본에 특히나 약간 시골 가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진짜 젊은 사람이 생각같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방 도시는요. 일본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방이요. 진짜 젊은 사람이 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져요. 점점. 그래서 이렇게 노동력 감소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노동력 감소를 뭘로 막겠냐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로봇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감소하면 당연히 노동력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인건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인건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비용이잖아. 그럼 기업 측에서 노동력도 구하기 힘든데 구해도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번에도 뭐 노조 파업들 뭐 시끌시끌했죠. 다행히 뭐 코레일 안 섰어요. 근데 또 뭐 쓴다 안 쓴다 말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전 문제.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기업주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념을 떠나서 얘기해 보자고요. 기업주 입장에서 사람을 쓰면은 자꾸 뭐 비용 올려줘야 되잖아요. 인건비 당연하잖아요. 그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사고 나면 책임도 크게 져야 돼. 사고 안 나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사고 나면 책임까지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기업주라면 사람을 쓰겠어요? 기계로 대체해 버리겠어요? 당연히 기계로 대체하지 않을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야, 기계로 대처하면 그러면 누가 거기서 하고 누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월급으로 그걸로 다시 사회를 돌리는 건데 그건 나중 얘기죠. 1차원적으로는 먼저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일단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복잡하단 말이야. 여러분들 로봇으로 이쪽 특히 협동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런 로봇들 있잖아요. 이런 로봇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치고 들어올 겁니다. 더 많이. 그래서 제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산업력 로봇 중에 협동 로봇이 대략 지금 한 4% 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듯이 협동 로봇에 이게 굉장히 더 빨리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회 환경이 점점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2030년까지 이게 몇 프로 정도 성장할 거로 전망하면 지금 4%가요. 30%까지 갈 것 같아요. 2019년인가 이게 4%였는데 이게 30%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무리한 예상 아닐 거예요. 진짜 이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속도가 커질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얘네들 기업 매출 보면요 아직까지 안 커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이거 특히 두산 로보틱스 얘기하신 분들 매출 안 크다는 거 얘기 많이 맞아요. 그리고 적자 기업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회사들은 그런 걸로 해서 보면은요 이 회사의 가치는 이거는 엄청 비싼 가치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장이라는 거 40%씩 성장한다 그랬죠, 연간. 주식은 성장과 실적 중에 뭐의 함수 같아요? 실적의 함수를 우린 많이 배웁니다. 그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요, 주식은 성장의 함수입니다. 왜냐? 실적의 함수라 그러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없어져야 될 회사들 많습니다. 그런 주가가 나오면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실적의 함수라는 건 국영제예요. 특히나 신경제로 갈수록 그래서 국영제의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된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국영제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신경제를 평가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성장의 함수가 제가 봤을 땐 주식시장이에요. 실적은 그거는 국영제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위험한 부분들을 알더라도 우리가 접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을 뭐라 그래요? 성장주라 그러죠. 그 반대 실적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안정 주식, 뭐 경기 방어 주식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안정된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기 스타일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안정을 찾겠다. 그럼 여기 쪽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성장을 찾겠다. 그럼 성장에 맞는 모멘텀들을 계속 찾아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주가 흐름 지금 한번 보셔도 물론 2023년도에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어때요? 2023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 한번 올랐죠. 그 다음에 쭉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정 구간입니다. 지금 올해 뭐 이게 올라온 걸까요? 이거 올라온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도 살살 이제 바닥에서 물량을 늘려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가지고 가시는 쪽으로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셀 바이오텍입니다. 셀 바이오텍. 이거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 좀 역사가 된 회사죠. 1995년도에 여러분들 유산균 회사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 회사 유산균으로 유명해요. 2000년대에는 여러분들 이 회사가 그 듀얼 코팅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술. 이게 특허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얘네가 그 유산균이 장내까지 가는데 장내에서 생존율. 왜냐하면 유산균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균이 안 되잖아. 그러면 유사균이 되나? 이 장내 생존율을 높이는 이게 바로 듀얼 코팅 기술이에요. 얘는 이 기술로 등록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굉장히 유명한 이쪽 관련되면서 이 제품이 제일 유명하죠.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그 불멸의 히트작 듀오락이 얘네 거죠. 그 선전 유명하잖아요. 유산균들이 장까지 저희 살아서 갑니다. 랄라랄라라 하면서 그 선전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장까지 살아서 간다는 그 유산균 컨셉 듀오락으로 얘네들이 메가 히트를 치죠. 그러면서 셀바이오텍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2002년인가요? 그때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2012년에는 얘네들이 셀바이오텍 인터내셔널을 덴마크에 설립을 합니다. 그때도 화제가 됐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덴마크가 여러분들 유산균에 있어서 유산균 종주국이 바로 덴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1년 뒤 13년도에 듀오락 브랜드로 바로 덴마크 시장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가 김치를 갖고 들어와서 팔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굉장한 거죠. 이 듀오락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덴마크를 2013년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셀바이오의 이 핵심 경쟁력을 보면 이 경쟁력은 뭐냐면요. 이 유산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굉장히 힘든 기술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이야 이제 이게 되는데 유산균을 특히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못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이 국내 최초로 유산균을 대량으로 만드는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이 듀얼 코팅 기술. 이 두 가지가 얘네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한국의 대표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뽑아라 그러면 얘네가 바로 셀바이오텍이 뽑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기술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30주년이었습니다. 얘네가 그래서 30주년 때 발표를 했는데 이 유산균 기업에서 얘네가 신약 기업으로 가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제는. 왜냐?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얘네가 이 유산균이라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하지만 얘네가 이 유산균에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아주 한계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신약으로 이제 한번 나가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곤 있어요. 얘네들 사업 구조를 보면요. 아까 유산균 있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들어보셨죠? 유산균.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 유산균 사업이 얘네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마이크로바이옴. 이건 장내 그 미생물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산균 미생물. 그거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신약, 이게 항암 신약인데요. 이 항암 신약, 이 세 가지 사업군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요. 얘네 매출의 거의 100%가 다 듀오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그냥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이건 유산균을 배양하는 거예요. 배양하고 발효시켜가지고 유산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덴마크 제가 아까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치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김치를 파는 꼴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왜 얘네가 대단하냐 이러면은 얘네가 덴마크에서요. 이 유산균에서 듀오락이라는 게 혹시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2위입니다. 우리나라 김치로 따지면 지금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종갓집이 1위인가요? 아마 종갓집이 1위 같아요. 그럼 종갓집 다음 김치가 외국 김치라는 소리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네가 그 셀바이옴이라고 런칭을 했어요. 저도 이거 솔직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저도 솔직히 장이 굉장히 약합니다. 장이 굉장히 약해서 저도 이 유산균을 굉장히 꼬박꼬박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산균이 보면 어떤 유산균을 먹을 땐 좀 더 효과가 있다가 없고 어떤 유산균은 처음부터 별 볼 일 없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몸에 맞는 거 찾는 것도 진짜 제가 몇십 년 찾아 헤맨 사람이에요. 근데 셀바이옴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맞는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심이 많다 그런 게 그거예요. 제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나한테 맞는 유산균이 어떤 유산균이냐. 그래서 그거에 맞는 유산균을 찾아서 생산을 해줘요.
내 유산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 유산균이 안 맞아도 나한테는 잘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셀 바이옴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거는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저도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전 이거 아주 관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장내 유산균 있잖아요. 장내 유산균. 장내 유산균을 통해 가지고요. 면역력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 키우면 뭐예요? 아토피 같은 것도. 아토피도 결국은 면역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면역 기능 같은 거 이런 거 올려주는 거. 이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식약처를 통해서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획득한 다음에 제품화를 해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항암신약 얘기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유산균이면 장이잖아요. 위보단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궤양성 대장염이나 대장암 이거를 유산균을 통해 가지고 잡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 관련돼 가지고 얘네가 지금 대장암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1상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승인을 획득했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환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임상 2상은 언제 들어가냐면, 임상 2상 아시죠? 사람한테 하는 거. 그거는 2027년쯤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이 항암시장에서 대장암이라 그랬잖아요. 대장암. 이 대장암 쪽을 하는데 이 대장암 쪽의 파이프라인 이걸 이제 계속 할 건데, 이게 뭐냐면 P8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P8이 뭐냐면요. 이게 유산균에서 나오는 항암 단백질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산균을 이걸 제조합해가지고 이거를 암세포를 성장을 억제시키게 경구용 먹는 거 이걸로 해가지고 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입으로 먹으면 되니까 어때요? 대장암.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게 유효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따가 뭐 맨 마지막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그냥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희망들을 되게 많이 걸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공부해보면 이게 그렇게 이게 성공 가능할까? 이게 쉽진 않아 보인다는 게 일단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최근에 들어와서 주가가 좀 약간 움찔했는데 이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듀오락 얘는 매출 다라 그랬잖아요. 이 듀오락에 적용되는 특허 유산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CBTLR5라는 거예요. 인지장애 효력이 있다는 게 동물 실험에서 최초로 규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인지장애는 뭐 치매 같은 것도 다 인지장애 들어가죠. 인지장애에 이게 효력이 있다라고 동물 실험에서 이번에 밝혀져 가지고요. 이 연구 성과가 SCI급,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 급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소식 때문에 강점을 보였어요. 최근에. 이거는 그래도 좀 보일만한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대표이사인 부인이 그 윤영옥 이사인가 그렇죠. 그분이 최근 2달에 걸쳐서, 근데 솔직히 이 금액이 크진 않아요. 한 7억 정도를 매수했어요. 이 회사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좀 주가를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뭐 매력적인지 저는 그건 좀 모르겠어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요. 제가 듀오락이라 그랬잖아요. 이 회사는 듀오락이 100%라 그랬잖아요. 장점은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 이런 데서 얘네가 연간 여기서 매출이 한 500억이 나와요. 이 듀오락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유산균 쪽 관련된 먹는 분들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듀오락 먹어요. 어른용, 애들용 해서. 저도 그래서 듀오락 먹는 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줘요. 매출을. 그거는 굉장히 왜냐? 이 유산균 시장이요. 이게 피 터지는 포화 상태입니다. 완전히 포화 상태예요. 지금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도 유산균 맞는 거 막 몇 개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이 너무 많아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피 터지다 보니까 자기 몫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듀오락은 지켜요. 왜 그러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라는 게 먹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원조라는 게 먹히는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만의 이건 굉장히 특이한 그 마케팅이거든요. 원조. 우리나라는 유산균의 원조가 듀오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 포지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듀오락으로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뭐 덴마크에도 이미 다 나가 있을 때 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더 이상 어렵다라고 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PPP8 이런 걸로 해서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상담할 때도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두산할 때도, 로보틱스 할 때도. 주식은 좀 더 봤을 때 주가라는 거는 실적의 함수가 아니라 성장의 함수라 그랬죠. 근데 성장의 모멘텀을 못 찾는 회사들은 안정적이라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셀바이오텍 지금 잘 보시면 주가 흐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주봉이거든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이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주식 그림 공부를 하지 마세요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림 공부가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일부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끝난 상태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는 거지, 그림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 미대를 가셔야죠. 주식시장에 있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대부분 그림 공부쟁이를 키워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림 몇 개, 그 요령 가지고 주식, 나 이제 주식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푼 꿈을 가지게 하죠. 그건 부푼 꿈이 아니죠. 허황된 꿈을 가지게 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계속 공부시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알고, 그리고 비교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축척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이라는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경제 프로니 이런 데들이 다 상담 프로니 뭐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림 공부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림쟁이가 되다 보니까 주식에서는 성공을 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쟁이라는 말 좋은 뜻입니다. 쟁이라는 건 나쁜 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셀바이오텍 이거 웬만하면은 그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겸 올해 2025년의 마지막 상담 종목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뭔가를 좀 발견하고 싶으신 분 같아요.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AU 브랜즈입니다. AU 브랜즈라는 종목인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0년에 영국의 젠나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국의 젠나.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밑으로 붙이면 큰일 납니다. 젠나와 파트너 계약을 맺어서요. 여러분들 이 브랜드는 아세요. 락피쉬라고, 특히 여성분들 많이 아세요. 락피쉬라는 브랜드로 한국에 도입한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가 2013년에는 락피쉬 그 한국 내사업권을 얘네가 사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11년이 더 지나서 2024년도 작년이었죠. 아예 영국 젠나 지분을 100% 다 인수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49개국 상품권을 다 가져버려요. 코스닥에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나오죠? 올해 상장했습니다. 이 회사가 유명한 거는요. 왜 여성분들이 오히려 많이 한다 그러냐면 남성분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남성분들 중에 솔직히 레인부츠 신는 분 잘 없죠. 레인부츠, 근데 가끔 있더라고요. 그냥 저희 때는 솔직히 비 오면은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종아리까지 오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요. 고무 장화 신는 애들은 있었어요. 특히 고무 장화 많이 신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까만 그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레인부츠와 고무장화의 차이를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영어로 레인부츠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또 패션을 막 추구한 그게 레인부츠래요. 고무장화와 같은 말씀은 무식한 거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레인부츠로 이 회사가 워낙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백화점하고 홈쇼핑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굉장히 높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후에는요, 이게 너무 레인부츠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미지를 탈피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2020년에요, 얘네가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락피쉬 웨더웨어, 락피쉬 웨더웨어로 바꾸고요. 이제 계절형 패션 잡화부터 해가지고 이런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이런 회사로 다시 리브랜딩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대표적인 제품은 그래도 뭐냐면요, 이 레인부츠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분들, 남자분들은 생소할 거예요. 여자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메리제인 슈즈. 이 레인부츠와 메린제이, 이 두 개가 이 회사의 아주 대표적인 히트 상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그 락피쉬 웨더웨어 이쪽이 레인부츠하고 이 메리제인 슈즈 이런 것들 다 합친 부분들이거든요. 뭐 잡하고 기타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 매출이 85%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한 10% 정도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가 어디냐면요, 고요웨어라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게 얘네 그 자회사 브랜드인데요. 얘가 아웃도어 하는 애들이에요. 라이프스타일과 평상복하고 아웃도어 하는 브랜드거든요. 그 얘네께 한 5% 정도 매출을 차지해요. 얘네들 매출이 일어나는 채널을 좀 보셔야 돼요. 채널. 왜 제가 채널을 봐야 된다면 얘네들이 직영 매장 있죠. 자기네가 하는 직영 매장. 그게 얘네 매출의 한 30% 돼요. 그리고 얘네 자사몰, 인터넷몰 있죠. 그게 한 10% 되고요. 그리고 얘네가 수출이 한 20% 돼요. 그런 다음에 얘네가 외부 채널을 이용합니다. 외부 채널이 한 30%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어디냐면 무신사예요.
그리고 기타 자회사 이게 한 10%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 외국인 관광객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무조건 우리나라 오면 무조건 다 가죠. 저기도 갔잖아. 미국에 그 트럼프 이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 여자 젊은 대변인도 올리브영 가서 뭐 화장품 좋은 거 샀다고 막 그랬잖아요. 올리브영이 무조건 가야 되는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올리브영만큼이나 가는 바로 그 성지가 락피쉬, 왜요? 얘네 직영 매장입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특히 얘네가 왜 이게 대단했냐면 얘네가 맨 처음에는요. 아까 자사몰 있죠. 제가 지금 매출 10%라 그랬죠. 자사몰 매출이 50%였어요. 그런데 지금 자사몰 비중이 10%로 줄고 제가 그랬죠. 직영점이 30%로 늘었다. 직영점이 여러분들 이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더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들은. 여러분 직영점하고 여러분들 그 대리점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직영점은 자기네가 직접 하는 거예요. 남한테 이거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직영점들 여러분들 수익률 좋아요. 근데 직영점이 확 늘었어요. 얘네들 직영점 매출이요. 내국인이 10%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올리브영 같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라고. 예. 얘네들 직영점 매출의 90%가 관광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내국인들한테는 그렇게 여기가 덜 유명해요. 그 락피쉬 레인 붙일 때 그리고 메리제인 슈즈를 그냥 그때 좀 할 때 더 그랬지 지금은 외국인들 상대로 완전히 이 회사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직영 매장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외국인들 가장 많은데 명동 또 어디예요? 외국인들의 그 진짜 어마어마한 성수 그리고 한남동 그리고 여의도 저희 있는데 백화점 더현대 여기에 직영점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매출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그 히트 상품이 아까 레인부츠 얘기했잖아요. 레인부츠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고무장화 우리 그거하고 헷갈리 뭐 천연고무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요즘 장마철에 얘네들 비 온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레인부츠 신고 다니는 여자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템이에요. 레인부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이 시장을 많이 넓히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메리제인 슈즈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신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린 것들 납작해가지고 그냥 보면 얼핏 보면 그냥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발레화 있죠. 발레할 때 신는 발레화. 토슈즈라 그러죠. 그거 그냥 신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구두들 있죠. 그게 메리제인 슈즈예요. 이 메리제인 슈즈 이게 또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리제인 슈즈가 이게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타 자파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AU 브랜드는요. 그래서 이때 공모를 해가지고 이때 얘네가 얼마가 들어왔냐면 이게 32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공모 자금으로. 근데 이걸 어디다 썼냐? 전부 해외 매장 넓히는 데 썼어요. 왜? 얘네들이 해외를 지금 이제 뚫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해외 매장 뚫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아시아로 지금 아시아를 통해서 뚫고 있거든요. 얘네가 특히 중국 사람들한테 잘 먹혀요. 그래서 얘네 매장이 뭐 중국 상하이라든지 뭐 청두 이런데 심천 이런데 지금 다 나가 있거든요. 점점 이쪽으로 지금 진출을 했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여름이었죠. 올해 여름이었나요? 그 태국의 그 방콕하고 대만의 타이베이 여기에도 얘네가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동남아하고 중국 쪽으로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작년 1분기에 국내 매장 딱 2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여름, 가을 때 국내 매장이 7개, 해외 매장이 11개까지 커졌어요. 근데 지금은 해외 매장이 22개까지 터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성장을 따먹는다 그랬죠, 주식은. 작년 초에 국내 매장 2개인데 올 여름 그때 국내 매장 7개, 해외 매장 11개인데 지금 해외 매장이 거의 20개가 넘어가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먹히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락피쉬가 결론적으로는 향후 실적도 뭐에 달렸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동남아 중국, 특히 중국이에요. 중국을 어떻게 뚫어내냐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얘네들이 향후 3년 동안에요. 지금 중국까지 합쳐서 지금 20개가 좀 넘어간다 그랬죠. 3년 동안에 얘네가 중국에 50개 매장을 내겠다 그래요.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연 매출 1,500억 정도까지 뽑겠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물론 뭐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금 어때요?
사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반대로 우리하고는 그래도 사이가 많이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관광객들 어때요? 중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일본으로 안 가려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일본 물건 안 쓰는 사람들도 벌써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 틈을 이런 회사들은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왜 제가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도 뭐 말했지만 명동이라든지 뭐 성수 이런 데 중국인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데 그런데 락피쉬 매장에 중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직영점에서. 그렇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제가 아까도 그랬는데 이 뭐 3년 내 50개 이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닐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미 이런 데서 지금 중국인들이 이 레인부츠라든지 메리제인 슈즈에 대해서 완전히 엄청나게 좋아하고 열광해요. 왜? 또 얘네께 가격도 좀 싸요. 이 메리제인 슈즈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어디 거랑 말 못하겠는데 예, 프랑스의 레모로 시작하는 메이커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가격 비교하면 여기 게 훨씬 싸요. 그래서 그 프랑스 걔네 그 본사 매장에 가보면요. 발레하는 그 발레 그림, 특히 한 매장 쪽에는 아예 발레화를 팔아요. 심지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격 메리트까지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발레리나 아니잖아. 다들 발레리나야? 아니잖아. 발레리나 같은 그냥 편한 걸 신는 일반인이잖아. 그러면 발레리나면 뭐 좀 더 좋은 거 막 찾고 하겠지만 발레 슈즈와 비슷하게 편한 신발 하면은 굳이 비싼 거 막 엄청난 거 찾을까요? 그러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패션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패션 산업이라는 게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어요. 신제품을 계속 빨리 생산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메리제인 슈즈하고 레인부츠 여기에 좀 갇혀져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뚫어내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히트 아이템을 또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얘네들은 지금. 이 성장 부분은 중국 쪽으로 해서 뚫릴 것 같아요. 근데 히트 아이템까지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어때요? 얘네들 지금 신규 상장에서 애매한 패턴에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뚫어내기 시작하면 얘는 한번 뚫어낼 가능성도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걸 어떻게 빨리 찾아내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 패턴에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애매한 패턴에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애매한 패턴. 근데 얘 보면 신규 상장에서 나쁜 패턴으로 그렇게 안 들어가죠. 금방 또 나오죠. 들어갔다 금방 나오죠. 이 소리는 주식적으로,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올라가겠다는 의지는 강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얘네가 빨리 히트 아이템을 찾을 거냐. 요거를 얘네들은 일단은 숙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투자반장 정도까지 다 했네요. 다 여러분 덕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좋은 일도 할 수 있었고요. 2025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2026년 첫 방송에서 더욱더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